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에게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일장은 이제 총설 부분입니다. 총설 부분은요, 크게 보면요, 문학이란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멀리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될 내용, 오늘과 이어서 한 두세 시간 정도에 이어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이 그 다음 2장, 3장, 4장, 5장에 거쳐서 좀 더 자세하고 깊게 반복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총설을 가볍게 넘기자니 생각보다 어려운 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용어들 중심으로 우선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문학계로는요, 문학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시대 순으로 간다, 시대 몇 년도다라는 내용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흐름만큼은 초창기에는 문학을 이렇게 봤구나. 점차 이렇게 변해가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발전된 것은 언제부터였겠구나라는 정도의 흐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독학사 문학개론 제1장의 총설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셨겠죠? 첫 장을 딱 펼치고 다음 장을 딱 넘기면 기출 키워드라고 해서요. 몇 단어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장을 다 공부하시고 나서요. 1장 다 여러 가지 절 8개의 절을 공부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나서 내가 이 정도면 될까? 라고 되돌아보셨을 때 이 앞장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기출 키워드를 딱 보시고 이 기출 키워드 낱말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개념이나 흐름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독학사 공부하시면서 문학개론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국어가 이제 필수이다 보니까 문학개론 좀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고 선택을 했다가 첫 장의 총설을 보고 다시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총설 부분 그래서 제가 좀 앞에서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 이유가 총설 역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루합니다. 말도 어디서 좀 영어도 많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한자도 많고요. 뭐 이렇게 말이 어렵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에요? 괄호 넣기 문제 나오는 게 아니죠.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시, 소설, 희곡 갈 거고요. 평론 갈 거고요 하면서 좀 더 깊게 쉽게 공부하도록 할 거니까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총설 부분은 흐름만 머릿속에 익혀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장입니다. 총설 부분이고요. 1절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목부터 약간 난해하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학을요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문학은 뭐야? 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성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당신의 상상력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어디선가 끄집어서 내서 당신의 개성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뒷주머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눈에 볼 수 없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거와 좀 비슷해, 이거와 좀 비슷해, 이거와 좀 비슷해라고 자기 생각을 내놓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러한 주장을 내놓았을 것이고요. 외국의 학자들도 내놓을 것입니다. 총설에서는 이 시대 구분을 지어서 한번 쭉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학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넓고요. 가변적이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문학은 문자로 기록된 모든 지식입니다. 다만 계속합니다. 문학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글로 받아 적고 쓰고 있는 언어를 표현 매체로 씁니다. 표현 매체라는 것은 반영하는 것,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귀에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그것을 단순히 글자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감동을 줄 수 있게끔 예술적으로 가다듬은 것이어야 되며 언어는 문학을 다른 예술과 구분해 주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림과 혹은 음악과 혹은 그 어떤 예술, 춤이라던가 이러한 것들, 무용이라던가 제가 잘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과 구분 지어주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언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문학은 전통적으로 과학이나 실용적 지식에 반대되는 개념의 예술에 속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다음 볼까요? 인간의 감성에 호소한다. 즉, 이 예술이라는 거 혹은 그 다음에 문학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든 징그러운 것이든 슬픈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려면 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인간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호소한다, 이것을 울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삶을 재창조합니다. 모방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하라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문학은 사물 자체, 삶의 원리, 자연의 실제 등 삶의 현실을 언어로 재현하거나 혹은 재창조, 개성이라는 것을 넣어서 조금 더 변화시켜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당연히 반영하겠죠. 자연을 재현하겠죠.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인데 문학과 객관적은 좀 맞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되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어떤 개성이라던가 상상력을 첨가시켜서 문학으로 예술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깊게 볼 거고요. 상상력의 소산이다. 문학은 작가의 사상, 감정, 수정 종합합니다. 상상력의 과정입니다. 작가의 특수한 체험이 곧 작품으로 외면화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작가인데 어떤 체험을 했어? 이거는 글로 반영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라고 따다다다다 작품으로 딱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나의 체험이 이 작품의 외면화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문학 작품은요, 픽션입니다. 허구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상인물, 물론 자전적인 소설이라던가 혹은 어떠한 내 삶의 중요한 경험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던가 시대 상황 이러한 것들 좀 더 특수하게, 좀 더 사실적으로 그래서 문학 작품은 허구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 허구의 세계에서 진리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죠. 작품 속에서의 나는 재창조된 나입니다. 자, 문자 예술이다. 문학은 문자를 통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고요. 문자를 통해 인간의 사상, 감정 표현하고 독자에게 즐거움 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제 생각입니다. 문학이 이렇게 긴 역사와 호흡을 갖고 우리들에게 아직도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즐거움 때문이 아닐까. 물론 하하하하 웃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 감동을 주거나 울림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받지 않는 게 아닐까.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문자 예술까지 함께 봤습니다. 문학의 정의해서 광의, 넓은 의미와 협의, 좁은 의미로 나누어서 정리해 놨습니다. 별 알아두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학 개념이 잡히셨습니까? 문학이 무엇인지 픽션이에요. 삶을 재창조했어요. 허구예요. 문학 속에서의 나는 재창조된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예술입니다. 문자로 기록됐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학을 어떻게 연구하냐. 자, 문학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시, 소설, 수필, 희곡, 따다다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와야 되죠. 달달달달 외우셨을 것 같은데 문학은요. 수필이 빠졌네요. 왜일까요? 수필은 작가의 체험이 그대로
반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픽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고요. 창작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듬어진 것이고요. 창작됐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픽션을 말하기 때문에 허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 소설, 희곡으로 구분짓습니다. 문학은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며 문학작품 자체를 떠나서 문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문학작품은 인간의 정신 및 정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명백하지 않아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다? 우리가 인간의 정신, 너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해봐. 라고 하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객관화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혹은 명백하지 않아서 객관화하기 어렵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객관성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은 확실하게 무엇이다 라고 구분짓기가 어려운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자, 문학 연구는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을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론은요,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꼭 그 작품 자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소설, 자, 이제부터 일주일간 소설, 이 소설에 대해서 연구해 봅시다 라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자, 작가는 누구이며, 자, 이 소설의 시대적인 배경은 누구이며, 주인공은 누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이 이 시대를 살면서 아하,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라고 할까요? 아, 이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라고 멋지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가 작품은 아니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소설을 분석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정밀성과는 다른 체계적 지식을 수립해야 됩니다.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작품이 지닌 의미를 이해해야 하므로 이론적 체계 혹은 예술적 감수성을 지녀야 됩니다. 자연과학이 보편적 법칙을 지향하는 데 반해 문학 연구는 문학 작품의 독자성, 개별성을 지향합니다. 자, 문학의 기능입니다. 문학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문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문학은 가치 있는 인간의 체험, 경험 요소를 조직적으로 기록한다.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직접적, 구체적 체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작품을 읽는다는 것, 재밌는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일상 경험에 대한 새로운 가치 척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책, 재밌는 책 읽는다는 것은 일상 경험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경험에 속하겠구나라는 척도를 세우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렵죠?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좋은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일상 경험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문학활동이란 불규칙한 일상 경험에 새로운 질서 부여하는 것, 문학작품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소유함으로써 개별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의 보편성과 개성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여기에서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문학개론에서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작품에서 어떠한 두 가지를 항상 연관 지을 겁니다. 개성과 혹은 보편성. 이러한 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각각의 개별로는 서로 차이가 있는 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개념들인데 이 문학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일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상호 보완 관계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그러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작품을 보면 좀 난해해. 이 소설은 잘 이해가 안 가. 조금 너무 어려워. 라고 했을 때는
보완관계를 좀 못 갖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평론가들이 너무 작가의 개성이 살려져 있다.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다라는 좋은 말로 얘기하고요. 너무 이 소설은 지루해. 누구에게서나 봤던 그런 내용이야 라고 할 때는 너무 보편적인 것만을 추구했다. 작가의 개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말로 평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학과 경험은 5번이 제일 중요하네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감수성, 취미의 교정, 새로운 작품을 통한 체험은 인간의 감수성 함양시킵니다. 비평의 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작품 비평을 통해서 작품을 접할 때 갖게 되는 편견을 수정할 수 있으며 취미를 교정할 수 있다. 작품의 감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평의 역사에 대해서도 4장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기원입니다. 문학의 기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짓습니다. 심리학적 기원설 있고요. 다음 장 보면 발생학적 기원설, 발라드 댄스설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심리학적 기원설에 포함하는 학자들입니다. 4가지니까 이 학자들은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모방은 중요해. 본능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볼 겁니다. 문학은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경험, 재현한 것이야.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야. 모방을 통해 우리는 희열을 느끼지. 모방 본능설이라고 해서 문학은 이렇게 탄생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유의 본능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야. 문학은 인간이 지니는 유의 본능에서 시작됐어. 스펜서는 정력의 과잉에 의해 유의 본능이 생기는 것이며 그 본능이 문학과 예술을 창조한다고 보았다. 무목적의 목적이다. 자, 흡인 본능설이라고 해서 다윈 등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남을 끌어들이려는 흡인 본능이 있으며 이 때문에 문학이 발생했다라고 봤고요.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은 본능이야. 허드슨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문학이 발생하며 문학은 곧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발생학적 기원설에서는 헌과 그로세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문학예술의 발생은 실제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실용성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발라드 댄스설은 몰턴이 문학은 음악, 무용, 문학이 미분화된 상태의 원시 종합예술에서 분화 발생하였다. 원시 종합예술 역사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1장의 1절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OX라던가 여러분들 기본 문제는 핵심 예제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2절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절은요. 문학의 속성, 언어 예술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문학의 속성. 문학이라는 것은 체험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를 우리는 개성이다. 라고 합니다. 문학은 단순히 인간의 체험을 의미할 뿐 아니라 거기에 가치 있는 인간 체험으로 될 수 있게끔 그것이 표현된 것이고요. 가치는 희귀성이다. 희귀성으로 평가되며 정신세계에 있어 희귀성은 곧 특이성이다. 즉, 가치는 희귀성이며 내가 이 경험이 가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했던 경험 중에서 이게 좀 희귀하기 때문이며 이 희귀성은 곧 특이성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괜찮죠? 자, 문학에서의 특이성은 그 다음 개성으로 간다. 개성은 문학의 본질이자 생명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문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내가 했던 체험 중에서 이거 좀 특별하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러고 가치를 둡니다. 그는 희귀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떠한 문학적 요소들을 가미합니다. 그게 바로 나만의 이 작가, 제가 만약 작가라면 작가 이정희만의 개성이 된 것이고요. 내가 쓴 작품의 개성은요. 무엇이다? 본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독자가 같이 공감할 수 있겠죠. 자, 전달입니다.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 그 전달 맞습니다. 문학은 곧 전달입니다. 문학은 전달은 인간의 공통 기반에서 성립합니다. 이는 문학이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고 체험은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으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환경은 인류 공통의 요소이고 이러한 공통 요소들은 문학에서 보편성으로 나타납니다. 문학에서 개성과 보편성은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기록 항구성입니다. 자, 항구성이라 그래서요. 항상 항자와 오래 구자, 성품 성자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가는 성질, 그게 바로 항구성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사전적 의미입니다. 일단 문자로 기록된 문학은요. 책으로 남아 보편성과 결합된 자, 나는 책입니다. 기록이 됐죠. 보편성과 작가의 개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곧 문학의 항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곧 항구성이다 라고 하고요. 문학의 생명을 개성, 육체를 보편성이라고 할 때 생명과 육체가 결합하여 문학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항구성은 그 생리를 알 수 있다. 자, 보편성과 개성이 합쳐진 이 전체 틀을 항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네요. 문학의 3대 특성. 항구성은 시간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편성은 공간성, 개성은 독창성이겠네요. 자, 쭉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문학의 언어의 특징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문학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쓰이는 표현 매체인 언어로 가보면 문학은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하는 예술입니다. 이는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언어의 질서화를 통해 의미를 형성합니다. 자, 문학적 언어는 과학자에게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말이 안 되죠. 과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마음으로 오장육부 중에 그 마음인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 예술이라는 말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너무 멋있다 라는 표현을 하겠죠. 이처럼 과학자에게는 거짓된 것이지만 상상의 세계에서는 진실이라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문학적 진리는 비유적, 상징적, 직관적 진리이다. 시적 진리는요. 언어를 통해 언어로부터 해방되려는 언어를 사용한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한다면 라고 이렇게 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나 너 좋아해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안에 특별한 의미를 막 넣습니다. 그래서 언어로부터 기존 가지고 있는 뜻에서부터 해방되려고 하죠. 그 언어를 사용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시의 언어는 조금 우리가 이 시의 시인이라던가 혹은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본 후에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좀 더 깊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언어를 쓰지 않은 언어가 되려는 불가능하고 모순된 노력이다. 따라서 시적 언어는 비정상적인 모순된 언어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의미와 체험입니다. 문학의 언어는요. 일상 언어가 아닌 상상력의 언어입니다. 문학의 언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매체가 되며 이때의 언어는 언어 그 자체가 체험의 구조가 됩니다. 문학적 언어를 통한 표현의 의미를 전달이 아닌 의미의 변용이므로 언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말 없는 소리라고도 합니다. 문학은 그냥 쓴 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 쓴 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문학은 언어 예술입니다. 또한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시의 언어는 일상어의 부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의미의 창조이며 그 중심에서 의미가 확장됩니다.
문학은 언어를 통해 사물과 사물을 관련지어 인간과 세계를 연결합니다. 자, 기술적 묘사와 표현적 묘사라고 되어 있네요. 기술적 묘사는요, 어떤 것을 지시하는 직접적인 일이며 표현적 묘사는 주어진 대상을 미적 대상으로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기술적인 것과 여기서 표현적인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두 가지 개념 갖고 들어갈게요. 모든 언어는 일반적으로 기술과 표현의 의미가 다르지만 그렇다고 두 가지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떠한 비유법을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표현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물론 다른 개념이지만은 이 둘을 떼서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가 모였을 때 문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정치, 경제, 법률, 서적은 언어를 매체로 하는 것 똑같습니다. 문학과 같지만 다만 이는 문학과는 다른 세계의 글로 기술적인 묘사만 사용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법에 대한 내용, 법을 조금 정의해 놓은 어떤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했을 때 그 책에 정의라던가 뭐 예시라던가 이러한 표현법들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표현적인 묘사,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쓴다거나 그런 표현들이 들어간다면 그렇죠.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정확하고 어떤 내용에서 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될 때, 정의되어야 될 때 묘사만, 즉 기술적 묘사만 사용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아마 이 앞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표현적인 묘사, 그 다음에 봤을 때 기술적인 묘사, 기술적인 묘사는 풀어 쓴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적인 것은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연적과 내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자와 내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겉과 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연적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사용이다. 언어의 외연적 사용은 개념의 정확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언어와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사이에는 1대1의 정확한 대응 관계에 성립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따라서 언어는 곧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전이라던가 혹은 뭐 경찰에 관련된 경찰서에 관련된 이라고 말하면 좀 말이 웃기긴 하지만 행정법이나 소송법이나 이러한 법전이라던가 그다음에 헌법이라던가 이런 두꺼운 책들 있죠. 그러한 것들은 그렇죠. 좀 이렇게 대응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언어는 곧 그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내포적인 사용, 문학적, 시적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뜻을 담고 있고 머금고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포적 사용입니다. 문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는요. 표현적 묘사이므로 주관적, 함축적입니다. 따라서 표현적 묘사는 언어의 기술적 의미에서 벗어나 독특하고 개성적인 의미를 추구합니다. 언어의 내포적 사용이란 표현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주관 및 상황에 따라 이미지를 다르게 구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똑같은 시를 읽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의 내포적 사용은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인 동시에 재현될 때 성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 독학사 문학개론 첫 번째 1장에서는요. 1절과 2절에 대해서 봤습니다. 문학이 무엇인지, 문학에서 사용되는 표현 매체인 언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어를 구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과학적인 언어라던가 어떠한 정의라던가 표현적인 언어라던가 이런 것과 문학적인 언어, 과학적 언어와 문학적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문학을 보는 관점,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점이라는 건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봤고 이 사람은 이렇게 봤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 내용을 다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고요. 그다음에 말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고 지루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내용 아니면 빠뜨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만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빠뜨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 1장을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 2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한 번 더 자주 언급되는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준비해 오시는 예습해 오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깊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읽고만 오시면 되겠는데요. 3절, 4절, 5절 읽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습보다는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낱말은 꼭 사전적 의미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해가 가도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이 정의야라고 두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습한다라는 생각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